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씩 날씨가 습해지기 시작했죠. 안경 쓰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직은 물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 냉방이 잘 된 곳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안경의 습기가 자욱하게 끼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기 시작했는데요. 날씨가 본격적으로 습해지면 해야 할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날씨가 습해지면 건강도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 습할 때는 동남아보다도 더욱더 습한데요. 이런 습한 여름 지혜롭게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외고 폐지 방침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데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벌써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에 대한 부분까지도 걱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폐지가 됐으면 좀 더 다양하게 여러 학생들이 섞인 상황에서 공부가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입시 경쟁이 아무래도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사고나 외고가 폐지되면 그런 거가 좀 줄어드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학창 시절을 조금 더 즐기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사고 외고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의 개념에서 저는 찬성을 하고, 그것마저 없으면은 일반고에서 어떤 타겟을 갖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저는 차라리 지금처럼 유지하고 그걸 목표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거, 이거 어떤 차별이 아니라 공부할 수 동기부여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외고나 그런 특성화고에 있는 애들은 그거에 자기 재능을 그쪽으로 펼치는 거잖아요. 더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니까 거기서 재능을 기를 수 있다면 거기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정권이 계속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주로 그냥 정치인들 사이에서 공론화된 의견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정작 교육제도 하에서 입시 경쟁을 치러야 되는 것들은 학생들인데 오히려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으면서 그 제도를 좀 만들어 나가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도 여러분께 말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외고와 자사고를 더 이상 재지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적으로 외고 자사고 폐지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외고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일괄 폐지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오늘 서울시에 있는 5개의 외고와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외고 자사고가 필요하다 아니다, 그 찬반 여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몫입니다만,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이 매번 때마다 바뀌는 교육 정책으로 학생, 학부모들이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는 일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미스터 피자의 정우현 회장이 지난 26일 회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유로는 바로 그 가맹점주에 대한 횡포, 일명 프랜차이즈 갑질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3월 탈퇴한 가맹점에는 보복 영업까지 하면서 점주 한 명이 자살까지 하는 참혹한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스터 피자뿐만이 아니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행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러한 피해 상황 그리고 대책은 없을지 관련해서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미스터 피자는 무슨 갑질했다는 거예요? 크게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3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네.
가맹점에 이제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면서 예. 어느 친척 회사를 중간에 끼워가지고 통행세를 받아서 가격을 올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탈퇴한 가맹점에 대해서 그 인근에다가 직영점을 만들어가지고 보복 영업을 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의 광고비나 리뉴얼비, 그러니까 인테리어비를 부당하게 떠넘겨서 이득을 챙겼다. 뭐 이런 3가지 정도의 갑질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들 그 갑질 얘기는 미스터 피자뿐만이 아니라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거론되는 곳만 해도 뭐 대기업 계열사도 있습니다만은 뭐 수십여 곳이 지금 이런 의혹이 있는데, 아마도 이거는 최근에 이제 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뭐 늘어나면서 벌어지는 일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에 뭐 이런 상황을 바로잡겠다 지금 이러고 나서고 있는데 지금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공정거래법을 좀 손질을 하고, 특히 이제 뭐 이 프랜차이즈업과 직결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거래법이 있거든요. 이 거래법을 좀 손질하고, 그리고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행정 조치도 취하고 하는 여러 가지 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에 가입을 했다. 그럼 가맹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 본사에 부당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네. 이거를 거부하기가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대로 가불관계에 있거든요. 네.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에는 상표권이나 또는 그 영업권 이런 것들을 대신 할애해 주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가맹비를 받고 이제 가맹점들이 운영을 하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사가 가맹점들에 대해서 약자로서의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것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현재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이죠. 우리 예를 들면은 정 대표님이 좀 프랜차이즈 이 가맹점들이 받는 어떤 그런 갑질의 피해 사례 같은 거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 이제 논란이 됐었던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빵집 회사인 경우인데요. 예. 매년 뭐 2년마다 가맹점들의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를 새로 하게 됩니다. 2년마다. 그것을 의무 조항으로 스스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인테리어 비용을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2년마다 이제 뜯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제로 가맹점의 경우에 한 달에 남는 게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데 2년마다 2천만 원, 3천만 원 그걸 준비를 하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띄어놔야겠죠. 그렇죠. 매달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소득이 없고, 그 회사에서는 본사에서는 또 인테리어 업체를 자기 계열사로 슬그머니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익을 이제 뜯어가는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것이 한동안 이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남은 미스터 피자에서 벌어진 이런 어떤 치즈 논란, 이것도 일종의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게 공정거래법 위반이죠, 사실은. 이제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공정거래법 자체가 만능인 것처럼,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 거래법이 만능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법에서는 촘촘하게 어떤 그물망을 형성하지는 않거든요, 법 체계가. 그래서 선언적만 내용만 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중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게 성숙된 그런 산업 단계가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법망의 허점이 많죠. 그런, 일테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약서에 허점이 많죠. 뭐 다 일일이 세부 내용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다 보니까 이제 가맹점과 본사 간에 이런 갈등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데, 현재 이걸 이제 정비하겠다. 이것이 현재 상황이에요. 예. 정비를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촘촘하다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네. 뭐를 정비를 합니까, 그러면? 일테면은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았을 때. 네. 어떻게 피해 구제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호시기
네. 뭐 방지법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뭐 프랜차이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브랜드 이미지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가격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본사 이미지가 나빠지면 가맹점들은 매출 감소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이제 호시기 사건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호시기에 대한 일반인들의 특히 그 정서상으로 나 그 회사의 제품 안 쓰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수천만 원을 내고 가맹을 한 가맹점들은 당연히 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이런 걸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또 뭐 단순하게 뭐 물건값을 떠넘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알려진 사실이지만 탈퇴를 했는데 이렇게 막 보복하고 이러면 이게 사실 정당한 질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유, 당연하죠. 네. 이제 탈퇴를 해서 예를 들면 그게 이번에 미스터 피자의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가맹점을 탈퇴를 했다. 이건 뭐 장사가 안 되던가 아니면은 뭐 개인의 어떤 그 재정적인 문제로 탈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탈퇴를 해가지고 좀 더 싼 곳에 뭐 점포를 얻어서 이렇게 했는데 직영점을 그 옆에 넣는다는 얘기예요. 직영점이라는 얘기는 아시다시피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훨씬 가격적인 조건이나 서비스에서 우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가맹점을 죽이는 거거든요. 가맹점을 했던 업체를. 그러면 이것은 갑질을 떠나서 공정거래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그 갈취행위나 마찬가지예요. 형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문제가 될 만한 회사들의 회장님들이 이게 줄줄이 사퇴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퇴하면 끝나는 건가요? 글쎄 이것이 뭐 우리가 흔히 대기업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뭐 문제가 있으면 총수가 그냥 일단 물러났다가 뭐 다시 슬그머니 복귀하고 이러는데 근데 우리나라 그 보통 일반 기업의 지배관계가요. 어떤 공식 직함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실질적인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느냐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대주주의 경우에는 뭐 물러나든 안 물러나든 그 회장 타이틀을 갖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실제로 경영을 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전부 보여주기식의 일종의 그 논란 피하기식의 그런 그 꼼수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일단 좀 시끄러우면 물러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대부분이 뭐. 예. 와, 그렇군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갑질 자체를 줄여야 하는 건데, 그죠? 뭐 제일 좋은 건 근절이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뭐 100% 근절이라는 건 힘들더라도 줄여야 되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가 왜 사회 문제로 등장했느냐 하는 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뭐 명예퇴직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창업을 하면 자기가 자기의 어떤 사업을 하려면은 굉장히 처음부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기 창업 비용은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랜차이즈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본사가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의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커피, 치킨, 뭐 일반 소비자와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골목에서 약간 오랫동안 뭐 한 10여 년 동안 장사를 하다가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창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프랜차이즈업으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도덕적인 기준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했던 방식, 고전적 방식을 갖고 가맹점들을 다룬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다루어보고 그것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촘촘하게 이제는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했는데 이게 법제도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서로 함께 상생하는 그런 공정관계, 동업자 관계의 의식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프랜차이즈 역사가 굉장히 긴 데가 많죠. 그렇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말인가요? 어휴. 그때부터 프랜차이즈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미국에서도 이 갑질 논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상당히 이제 그 엄격한 룰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좀 유원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데 그 엄격한 룰도 1979년에 들어서 비로소 정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논란이 많고 가맹점들의 불만이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와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거기서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우리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그러면 가맹점 계약할 때나 운영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우리 그 일반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 가맹점 본사의 회사의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비상장이거나 기업 공개된 회사가 거의 없어요. 최근에 그 호식이 2마리 치킨 거기도 사건이 그렇게 터졌는데 이 회사가 개인 사업자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도대체 1년에 얼마나 버는지 또 회사의 돈은 얼마나 그 오너가 가져가는지 이건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견제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프랜차이즈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우선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가맹점을 차렸을 때 그 주변의 상권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지금 8시 35분 08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지나 구리 쪽으로 가는 길, 하기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2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 이후로도 장수에서 송내, 계양에서 김포요금소까지 더 밀립니다. 구리 쪽으로 더 이동해서도 남양주부터 상일 사이와 광암터널에서 서하남, 성남에서 판교 사이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반포대교 목간 지점에서 하위 2개 차로에 걸쳐서 버스 관련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5분 전쯤에 처리 작업 모두 끝이 난 상황인데 한강대교 이전부터 반포대교 지날 때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그 전으로도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강건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행주대교부터 양화대교,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반대편 강서 쪽으로 이동하는 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잠실권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로는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오늘 정체가 빠르게 풀렸습니다. 홍지문터널 부근 일대의 정체는 모두 풀렸는데요.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이 홍지문터널에서 연희램프 지날 때까지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차로 따라서 길게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황재균 선수가 드디어 꿈을 이루었어요. 샌프란시스코. 메이저리그 꿈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루게 됐네요. 맞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오늘 오전에 이 샌프란시스코의 지역 언론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이 황재균 선수의 메이저리그 콜업을 보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 황재균 선수 메이저리그 승격을 이루게 됐고요. 이 최근에 이 샌프란시스코 구단이 내야수 2명을 메이저리그로 불러 올렸는데 황재균 선수를 외면했습니다. 때문에 이 황재균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승격하지 못하면은 다른 팀으로 나가겠다. 이 자유계약 선수로 풀려나는 옵트아웃을 실행할 예정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7월 2일 옵트아웃 실행 직전에 극적으로 메이저리그 승격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트리플 A에서 황재균 선수가 타율 2할 8푼 7리 홈런 7개를 기록했고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뭐 성적이 안 좋으면 뭐 언제든지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황재균 선수가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확실하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꿈은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하죠. 예. 예. 프로야구에선 롯데가 LG하고 1박 2일 대접전을 벌였는데 롯데가 연장전에서 5점 5점 차 역전승을 거뒀어요. 예. 따져보면은 1박 2일 글쎄요. 경기였거든요. 예. 뭐 연장 12회 접전이었는데 이 자정을 넘겨가지고 오늘 새벽 0시 9분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예. 롯데가 LG에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뒀는데 연장 10회 초에 LG가 5점을 뽑아내서 10대5로 앞서갔습니다. LG가 거의 이길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이 놀랍게도 롯데가 10회 말에 다시 5점을 추가해서 10대10 동점을 이뤘고요. 예. 연장 12회에 전준우 선수의 중전 안타로 결승점을 뽑아내서 11대 10으로 1박 2일 승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홈런 선두 SK 최정 선수 말이에요. 예. 어제도 홈런 쳤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SK 최정 선수 어제 이 두산전에서 이 3회 초에 3런 홈런을 날려서 시즌 홈런 27개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홈런 1위인데요. 2위인 이 한동민 선수와의 격차를 5개로 늘렸고요. SK가 두산을 5대1로 이기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SK가 현재 3위인데 이 공동 1위 기아 NC와의 승차가 5경기입니다. 기아는 삼성을 11대4로 이겼습니다. 선발 양현종 선수가 6이닝 3실점으로 호투하면서 올 시즌 10번째 승리를 거뒀고요. 4년 연속 2자릿수 승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이 삼성의 승리를 거두면서 양현종 선수가 올해 KBO 리그에서는 팀으로 전 구단 상대의 승리를 기록을 했고요. 네. 공동 1위 NC도 넥센을 7대2로 이겼습니다. 하나는 KT를 4대1로 따돌렸습니다. 남자 유상 100m의 김구경 선수 말이에요. 예. 한국 신기록을 세웠는데 세계 선수권 대회 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 좀 반가운 소식인데, 네. 왜냐하면 이 육상이기 때문에요. 이 김구경 선수가 어제 이 코리아 오픈 국제 육상 경기 대회 100m에서 이 10초 07로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틀 전이었던 25일에도 한국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이틀 만에 한국 신기록을 2번이나 갱신했습니다. 김구경 선수에게는 통산 5번째 한국 신기록인데요. 예. 이 세계 선수권 대회 기준 기록 10초 12를 통과하면서 남자 100m에서도 우리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육상에서는 이 한국 신기록에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이 김구경 선수 이틀 새에 이 포상금으로만 2천만 원이나 챙겼습니다. 잘 됐네요. 예. 네? 예. 그리고 이게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했던 육상원로 서윤복 선생이 별세를 하셨네요. 그죠? 예. 이게 1947년이면 이게 참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했고. 예. 네? 뭐 이거 독립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모든 게 어수선할 때인데도 마라톤으로 세계를 제패하신 대단한 분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어려웠을 때인데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입니다. 1947년에 예. 이 코리아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셨던 분입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하셨던 육상원로 서윤복 선생이 어제 별세하셨고요. 향년 94세이시고 내일 발인입니다.
지금이야 뭐 전지훈련하고 온갖 과학적 훈련 방법이 동원되지만 당시엔 너무 어려워서 미군 군용기 얻어 타고서 미국에 갔고요. 어려운 환경에서 우승을 일궈냈기 때문에 더 값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94세면 조금 더 사실 수 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말이에요. 예. 요새는 참 안타깝습니다. 여자 역도에서도 한국 신기록이 나왔어요. 예, 이 여자 역도 유망주인 김수현 선수가 69kg급 용상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제 이 전국 남자 역도 선수권 대회 일반부 69kg급 용상에서 135kg을 들어올렸고요. 이 종전 기록인 134kg을 9년 만에 경신한 한국 신기록입니다. 예. 이 김수현 선수 인상에서도 103kg으로 우승했고요. 합계 238kg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요즘에 에어컨 켜고 주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날이 더워져서 이제 올해도 요금 폭탄, 전기요금 폭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전기요금 폭탄이 되는 이유가 이 누진제 때문이죠. 가정용 전기 같은 경우는 산업용 전기와 달리 많이 쓸수록 더 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6단계에서 작년 말에 3단계로 줄긴 줄었지만 그래서 요금 부담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이 쓸수록 돈을 많이 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누진제가 잘못됐다, 이 요금을 반환해달라라는 소송이 2014년부터 전국 12곳에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이 소송을 수임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동안 6곳에 판결이 났어요. 근데 다 한국전력 측이 승소했습니다. 소비자들, 그러니까 누진제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결론을 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소비자 쪽에 손을 들어준 거죠. 인천지방법원이 소비자 860명이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요. 그 이유는, 이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전이 사전에 소비자와 교감 없이 요금제를 정했고 요즘 최근에 가장 얘기하는 사회적 공론화가 안 됐다라는 거고요. 누진제가 산업용이 아닌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건 부당하다라는 게 그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다들 관심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보상받을 수 있나 궁금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안 됩니다. 소송에 당사자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기요금도 집단소송제가 적용이 됐더라면 모든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이건 소송 당사자에만 국한된 거고요. 이번에 소송에 참가한 860명 같은 경우에는 그 요금에 쓴 내용에 따라 1인당 적게는 15,000원에서 45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요. 1심에서 된 거지 일단 한전이 지급을 할 거고요. 2심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일단 앞으로 5건의 소송이 더 있는 거 보고 만약 소송에 승소하면 이 소송에 참여하려는 참여자들이 많이 늘겠죠. 소액 소송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지금 이 소액 소송을 주도하고 있고요. 현재 이 누진제 소송을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 수가 10만 명 정도가 넘은 상황인데 뭐 앞으로 승소 여부에 따라서 더 참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정부가 신고리 원전 공사를 잠정 중단하면서 이 존폐 여부를 시민 배심원단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죠? 네. 일단 첫 번째 의미는 왜 신고리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정해진 이유는 가장 공정률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공정률이 낮기 때문에 즉 덜 지었기 때문입니다. 30% 정도밖에 안 됐죠. 정확하게 28% 정도고요. 이미 들어간 그래도 공사비가 1조 6천억 원입니다. 공사 중단한다고 끝이 아니냐? 그다음에 보상도 해야 되겠죠. 이 공사하기로 해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상금까지 하면 2조 6천억 원 정도가 든다라고 하는데 일단
원전에 대한 안정성 이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있으니까 일단 공사 멈추고 공론화하자는 거죠. 나중에 원전을 줄이든 아니면 친환경 발전소를 전환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방금 제가 전기요금을 먼저 얘기한 이유가 전기요금을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단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그때 정부 입장에서 얘기할 게 있겠죠. 사회적 공론화해서 결정했다라고 빠져나갈 구석이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시민 배심원단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공론화 뭐 다 좋은데 시민 배심원단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법적 근거는 없고 이제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선정한 이제 시민 배심원단이 공론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약 3개월간 추진하겠다는 거죠. 처음에 이런저런 정보,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원전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 꾸려서 처음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저런 찬반이 뭐 팽팽하게 맞서게 만든 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한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지면 그 방향으로 그를 채택하겠다는 건데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고요. 이게 독일 방식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독일에 실제적으로 항상 지금도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다라는 거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1984년부터 이 원전 부분에 대해서 탈원전 할 것이냐 국민투표를 붙였다가 4번 다 부결이 됐다가 이번 올해 국민투표로 가결이 됐죠. 그래서 탈원전 하겠다라고 결정했는데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 국가니까 한국하고 좀 약간 다르고요.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 방식을 많이 참고해서 일반 시민들 중심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도 있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 방식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독일이나 스위스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부분을 공론화시키고 수십 년간 해왔다고 그렇죠.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정부 부동산 대책이 그럼 뭐, 이 약발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6.19, 6월 19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서울 이번 달이죠. 6월 아파트 거래량이 11,735건. 한 달 전보다 13.5% 증가했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월말까지 13,000건, 거의 사상 최대치 수준까지 갈 수 있는데 이유는 왜라는 거죠. 일단은 6.19 대책이 나올 거라고 예고편을 날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까지 집을 빨리 사야겠다라는 수요가 몰리면서 막차를 탔다, 막판에 합류했다는 이런 수요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더. 착시 현상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택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 후에 60일 내, 2달 내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에 했던 거래량이 6월에 통계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제 느낌에는 막차 탄 솔직히 합동단속 가기 전에 부동산 중개소들이 문 닫기 전에 빨리빨리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계약만 하고 봐. 이런 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게 6월 거래량에 포함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초중고등학교 급식 달란이 올 수 있다. 예? 왜요? 일단 설명을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노총이 오늘 30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 민주노총 산하에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도 파업에 동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투표를 해서 재적조합원의 70%가 찬성을 한 상태고요. 이 단협에 잠정 합의한 이미 경북, 제주, 울산을 제한 14개 광역시도 지역의 이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은 29일부터 내일부터 모레 이틀간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 그 직역을 보면 조리사, 교무보조, 돌봄 전담사, 통학 차량 보조, 비정규직 강사, 그리고 특수교육 보조, 학교 비정규직 5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가입돼 있는데 가장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영향을 미칠 그 부분은 급식하고 방과후 수업 정도로 보이는데요. 특히 방과후 수업은 안 받으면 되고 대신 이건 또 그럼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누가 또 봐줘야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틀간 특히 이제 급식이 문제일 것 같아요. 조리원, 영양사, 배식보조원들 전부 다 파업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학교 급식이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초중고 교육 공무원 중에 이 비정규직 13만여 명 가운데 거의 절반이 6만 4천여 명이 이 급식 관련 비정규직이어서 내일하고 모레 만약에 예상대로 파업에 참가한다라고 하면 급식 부분에 있어서 도시락을 싸주던가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2012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비정규직 파업대 전국 초중고교의 10%, 이번에는 10%가 아니라 거의 절반 정도가 되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경북, 제주,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지금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비해서 더 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급식이 중단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오거나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배달시켜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준비가 각 학교별로 좀 돼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내일하고 모레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도시락 내지는 다른 빵이나 우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안 싸든 도시락 싸는 것도 이게 좀 사실 번거롭긴 번거롭죠. 맞습니다. 그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급식뿐만 아니라 방과후 수업 이런 부분까지 연계가 돼 있으니까 과연 애들을 또 딴 데 어디다 맡겨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가끔 이 시간 없다기보다도 가끔 그 편의점 도시락은 많이 사 먹거든요. 예, 저도 많이 먹습니다. 아, 진짜? 정 기자도 많이 먹어요? 맞습니다. 저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의 정윤설 기자였고요. 자, 수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도 벌써 여러분과 작별할 시간이 됐네요. 아, 정말 2시간 빨리 갔죠. 자, 오늘도 여러분 힘찬 하루 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